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 DIY 요새 뭐 가구에 무슨 그 저기처럼 되었는데 do it yourself, 네 직접 만들라는 거죠. 이게 원래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원래 20세기 초에 뭐 아나키스트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이 자본주의 이전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서 자본주의 이전에 장인적인 방식으로 직접 자신들이 만드는 이런 그 수공 시대를 염두에 두고서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얘기한 DIY는 비싼 스튜디오에 비싼 장비 이런 것들 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갖고 하자고. 그냥 테이프 레코더 갖다 틀어놓고 사우를 갖다 틀어놓고 녹음해서 하지 뭐. 이런 그래도 음악은 음악이지 그 녹음이 음악이니? 라고 하면서 거꾸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황당한 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렇게 유머의 그 스타일,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나키스트, 이 사람들 낸 앨범, 이 사람들의 그 중요한 노래 제목 하나가 이제 아나키 인 더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이게 영국의 그 아나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 여왕들 이렇게 영국 여왕 이렇게 엿먹을 하고, 여왕 그거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욕을 하는 이런 노래를 해서 이제 스캔들을 일으키고, 스캔들 덩어리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멋있게 노래하고 연주 팍팍 손가락 잘 들어가고 세련된 노래를 만들고 이런 게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깨버리면서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운드의 소리들이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렇게 너바나나 이런 사람들 그런지라고 그러는 아주 거친 소리들, 이렇게 이 소음 걸린 소리들, 그 실험들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쉽게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펑크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펑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들이 표명한 네오네온 핵상에서 아나키즘을 표명을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이전에 사운드 그 자체를 구성하고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적인 감각이 무엇인가, 이런 락 음악에서 예술이란 무언가에 대한 감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진짜 소음 걸린 소리들은 사람들 못 듣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가면은 뭐 이렇게 그런지는 상당히 될 것도 아닙니다. 소니 규스라는 그룹 혹시 아시나요? 소니 규스나 뭐 마이 블러드 발렌타인 이런 그룹들 음악은 아예 그냥 이 기타 이 조율을 우리가 아는 미라리 솔시미도 하지 않습니다. 이 4분의 1음 낮은 거, 4분의 1음 높은 거 이런 미분음을 씁니다. 그래서 기타 소리 자체가 일단 아주 듣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음악으로 소니 규스는 이제 티니지 라이엇, 10대의 폭동을 이제 선동을 하고 이게 대중적인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이 무언가 하면 대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사람들은 혁명을 한 겁니다, 혁명. 이런 새로운 사운드의 발명, 새로운 사운드의 실험, 이런 것이야말로 대중음악에서 근본적인 어떤 혁명 내지는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음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들을 음악이 된 음악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예술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들에 예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 뭐 레디메이드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손으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만드는 거 툭 집어넣고서는 이것도 예술 작품에 자격이 있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자격 없는 것들에 자격을 주장하는 거. 이런 게 예술에서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구축주의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구축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구축주의는 사실 이렇게 좁게 얘기를 하면 이제 타틀린이나 로드첸코나 이런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미술이나 건축했던 사람들, 건축 같으면 이제 긴스부르크라든지 베스니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지칭을 하지만 넓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 말레비치 같은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전혀 싸웁니다. 이 타틀린하고 말레비치가 굉장히 사이가 나빠가지고 막 주먹질 1914년인가에 이렇게 10,0인가 하는 전시회할 때 멱살 잡고 싸움질까지 합니다. 주먹다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로가 가장 이렇게 존중했던 예술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서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다 이제 좌익, 빨갱이가 돼서 러시아 혁명에 적극 참가를 했고, 말레비치는 끝까지 이렇게 망명도 하지 않고서 나중에 그리고 싶지 않은 재현적인 그림을 그리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기도 했지만 혁명적인 열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혁명에 그렇게 참여했던 것은 자신들의 예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17년에 혁명이 났을 때 지금 발생한 이 사건은 1905년, 6년에 마티스나 피카소가 했던 이때 발생했던 그런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시 반복된 거다라고 두 사람 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그러니까 이 마티스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봤던 것들은 그런 혁명이었던 겁니다. 어떤 혁명이었던가? 감각을 확 바꿔버린 거죠. 제한적인 감각, 혹은 이제 사물을 보는 감각, 이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지요. 이렇게 바뀐 감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감각들을 조직하는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고, 타틀린의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서양의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서양의 예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중요한 짝을 이루는 범주가 있는데, 형상과 진료라는 범주입니다. 뭐 폼하고 매터니까 형식과 재료라고 이렇게 바꿔도 될 텐데, 형상과 진료라는 데에서 서양은 기본적으로 형상의 우위, 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술이란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멋진 형상을, 아름다운 미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형식을 짜는 그 기본적인 척도가 되었던 것들은 비였죠, 비. 그 비례라는 거야말로 그 폼을 짜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수학적인 방식의 그런 수학적인 관점의 예술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이 형상의 지배, 형식의 지배라는 게 항상 오랫동안 관철되었는데, 타틀린은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냥 재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뭘 칠할 게 아니고 유리 반딱되는 거, 금속에 반딱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진흙이나 회에 이렇게 거친 거, 이런 것들을 지들이 다 보여주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재료 그 자체가 말하게 하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죠. 이런 의미에서 오래된 그 형상의 지배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의 지배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철학적이거나 이렇게 예술적인 차원에서 혁명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재료를 갖다 그냥 쳐발라놓는 것만 갖고 될 일은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발라놓는다고 예술이 될 일은 없거든. 발라놨는데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어떤 새로운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분명히 새로운 형식일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 형식이 갖는 미가 사실은 배제될 수 없다는 걸 아이러니한데, 그 타틀린의 제자였던 로드첸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부테마스라는 예술학교 만들었을 때 금속 공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재료가 갖는 그런 미감을 이렇게 재료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판을 이렇게 타원이나 사각형이나 원판을 타원으로 이렇게 층층층층이 오리거나 사각형을 오려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걔들을 이렇게 돌려놓는 돌아가는 약간만 움직여도 다른 모습이 되면서 그것들이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하려고 했죠.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이 타틀린의 그런 입장을 명시적으로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보여주는 거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 말레비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그 제한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와해시키면서 그 폼의 가장 폼 그 자체가 사라지는 지점까지 이 폼을 극단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검은 사각형 하나 가지고도 이제 이거면 다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서양의 미적인 현상의 기본은 폼이고, 폼의 가장 기본적인 추상은 기하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하까지 간 건데, 물론 이제 그 말레비치 거기서 더 가죠. 그 흰 바탕 위에 흰 사각형을 그리게 됐을 때, 이제는 이제 이 형상과 배경의 구별도 사라지고, 폼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 전체적인 제로 포인트가 출현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제로 포인트라고 부르는, 바르트라면 디그리 제로라고 했을 텐데, 이 0도의 지점까지도 이제 밀고 나가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나중에 결합이 되게 되지요. 이러면서 이제 구축주의 미술이나 아니면 구축주의 건축, 특히 구축주의 건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하학적인 미학,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 구축주의 미학자, 구축주의 건축은 이제 건축사에서도 아주 이렇게 빠르고 선구적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익숙하게 있는 그 육면체 박스형의 이런 혹은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의 이른바 장식 없는 그 건축물들, 사실은 장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장식의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장식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아돌프 로스라는 이렇게 20세기 초의 그 건축가가 한 얘기인데, 장식은 죄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전적인 그런 장식들 있죠. 이렇게 이 그리스의 그 기둥이나 그 신전에서 나온 이런 이렇게 몰딩이라든지 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제거해버리면서 기하학적인 형식 그 자체가 이제 남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종류의 미학,
이런 게 이제 그 르꼬르비지에나 아니면 미스 반 데어로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의 그 형식을 이렇게 특징 짓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 20년대 중반 이후군요. 그러니까 미스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미스가 만든 그 이렇게 그 이 유리 마철로 이런 건물의 기획안이 26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하학적인 이런 건축물들의 그 실험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 페이퍼웍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페이퍼웍들 이런 것들을 보면 20년대 초반, 중반부터 이미 그 이게 구축주의자들은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축주의를 서양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리시츠키라는 사람입니다. 그 프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을 위한 프로젝트를 줄여서 이제 프로온이라는 러시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건데, 이걸 했던 리시츠키가 이제 그 유대인이고 이제 그 이 독일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서구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페브스너라는 사람도 이제 유명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얼치기들이고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구축주의 반대해서 리얼리즘 선언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리얼리즘에 저쪽에 더 잘하니까 서구에 일찍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싫어했던 구축주의가 인기 없는 걸 보고서 그거 전도사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일종의 사기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어이없이 과대평가가 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알리는데도 중요했던 건 리시츠키인데, 리시츠키는 그 데스브루크라든지 그 네덜란드의 데스브루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 독일의 미스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잡지도 만들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뭐 같이 동료로서 작업을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구축주의자들에게 배운 거, 이 사람은 말레비치 제자기도 하고 타틀린 제자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전시 공간을 완전히 이렇게 3차원 이 구축주의 구축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깨는 그런 경험들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쫙 그 아방가르드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건축에서 구축주의는 사실은 이렇게 이 서양의 모더니즘 건축보다 훨씬 앞서가면서, 영향은 물론 서로 주고받았지만 훨씬 앞서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했는데도 굉장히 다른 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마이콥스키라는 그 이렇게 유명한 그 미래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혁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의문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살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축주의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 구축주의라고 하는 게 기계 미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 모더니즘 건축이 기계 미학, 자동차라든지 사일로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저렇게 지어야 되는 거야 건축은. 이게 이제 르꼬르비지에가 새로운 건축을 향하라는 데서 했던 건데, 그건 기계 미학이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혁명의 응축기가 돼야 된다. 건축물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새로운 삶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소셜 콘덴서라고 긴즈부르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회적 응축기, 그래서 노동자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한동안 이렇게 2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가족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가족은 부르주아적 제도로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가족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가 남을 것인가? 혹은 가족이 사라지면 이제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은 기본적으로 다 가족을 전제로 해서 짓고 있잖아. 가족이 사라지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지?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내용의 측면에서 이제 그 혁명과 건축이라는 것들을 연결을 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 모더니즘 건축은 이제 미스가 특히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진지한, 굉장히 프로테스탄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구조적인 관계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이런 미학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과 수직, 이렇게 수평, 받쳐지는 것과 지붕이죠. 받쳐지는 것과 그것을 받치는 기둥. 이게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그 구조를 만들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스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수평과 수직의 이런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커튼월이죠. 이렇게 유리벽을 주로 이렇게 둘러치게 됩니다. 그래서 받쳐지는 것과 받치는 것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가시화되는 것. 이게 이제 미스가 생각했던 이렇게 이 건축 미학이었는데,
그게 이제 꼭 미스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맨날 보는 건물들 그렇지만 육면체 박스의 그 직각과 직선과 직각, 그리고 이제 수평과 수직 이런 건물들인데, 구축주의자들은 굉장히 사선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선들, 혹은 이제 역으로 이제 역삼각형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선들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데,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감각, 그 혁명을 경험을 했고, 혁명에 앞장서고, 혁명의 아방가르드를 자처했던 사람들의 감각은 그런 혁명에 갖는 역동성,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게 아마도 이제 이 사선주의, 이 사선들을 즐겨 쓰게 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분수 형태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건물들을 자꾸 띄어 올리려고 합니다. 지상에 놓는 게 아니고 탄력토화된 띄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대지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이런 종류의 태도들과 거리를 이 사람들이 두고 싶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나름의 표현 형식을 이제 취했던 거죠. 이 구축주의자들의 시도는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해체 건축이 이제 그 필립 존슨이라는 언제나 이 주류였던 정말 짜증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모더니즘을 이제 미국에 이렇게 이 전파하면서 미스의 제자를 자처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유행할 때 잽싸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 편승했다가 해체주의 건축이 쫙 유행하니까 또 잽싸게 해체주의 건축으로 뛰어들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주도했던 전시회가 그 해체 건축전이었습니다. 그 7명. 요새도 잘 나가는 그 뭐 피터 아이젠만이나 다니엘 리베스 켄트나 누굽니까 자하 하디드나 아니면 뭐 누구죠 저기 램 코라스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또 누구야 그 붕어 물고기 만든 저기 바르셀로나 그 미술관 만든 게리 프랑크 이런 사람들 7명 모아놓고서 이제 전시회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해체주의 건축이 이제 그 주류로 이렇게 쭉 이렇게 부상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마크 위글리라는 건축평론가를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이 건축이라고 이 해체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주의에다가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데리다가 예전에 이제 데콘스트럭션, 이 해체는 파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리다가 하는 그 해체 작업은 파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거꾸로 그것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새로운 종류의 재구축이고 재구축,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깨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거기다 딱 접목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램 코라스가 이제 그 자기 작품에 대해서, 램 코라스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방가르드 운동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죠. 그 와중에 그 소련에 직접 드나들면서 구축주의자들 작품을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자신의 작품은 그래서 코라스는 자기가 해체주의자를 자처한 게 아니고 그냥 구축주의자들에게 배운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랑 딱 이어가지고서 데리다랑 코라스랑 구축주의랑 이렇게 딱 연결돼가지고 이제 이 해체 건축은 구축주의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서양의 구축주의가 이제 그 서양 미술계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구축주의자들의 이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완전히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20년대 말이 되면은 구축주의자들의 이런 실험들은 완전히 이렇게 나중에 다 숙청당합니다. 이 구축주의자들만은 아닙니다. 이 구축주의라고 하는 말은 건축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예술에 그대로 다 영향이 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에이전시 제이의 이렇게 유명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전환 포천킨이라든지 아니면 10월이라든지 파업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사람이 미장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하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다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하학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부러 10월의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영화의 유명한 장면인데, 항아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줄 세워서 묻어놓은데, 거기에 이제 파업 파괴자들이 숨었다가 기어나온 장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몰라도 그 사진만 찍어놓으면 그냥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화 포템킨의 유명한 이렇게 오데사 계단, 그거 보면은 이 계단의 수평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마주 서 있는 이렇게 대중들의 수직선,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병사들의 수직선, 혹은 이제 그런 장면, 요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로 사진 하나 딱 스틸로 걸어놔도 작품이다라고 하게 만들어놓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게 다 구축주의자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연출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메이어홀드라는 그 연출가인데, 이 사람은 대단히 이렇게 기하학적인 방식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이렇게 스토리를 재현하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다가
그 자체로 진짜 딱 하나하나의 컷이 이 구축주의자들의 그런 이렇게 예술 작품이 될 것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늘어놓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나중에 오손 웰스 영화에 비슷한 것들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거울들이 쭉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거울들이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 일제히 문을 열고 고개를 빠끔히 내민다든지, 그래서 장면만으로도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배우들의 훈련도 아주 다르게 시킵니다. 이 체조 선수처럼 어떤 동작 하나하나, 미분적인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시켜서 연극 연출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이 연출 개념이 이제 배우들의 동작도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이 소품들과 같이 배열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연출을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에이전시전에 영향을 미쳤던 건데, 이 사람의 무대를 만들었던 게, 이 메이어 홀드는 이제 극장장을 했는데, 메이어 홀드의 영국의 극장의 무대들 자체가 전부 구축주의자들 작품이었습니다. 타틀린이라든지 아니면 로드첸코의 부인이어서 스테파노바라든지, 구축주의자들은 그때 건축을 할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다들 먹을 것도 없는데 뭔 건축이 하니까 다 페이퍼워크만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포스터 만드는 거 아니면 연극 무대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연극 무대 만드는 걸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다 나중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베냐민이 이제 한때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이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베냐민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본 게 메이어 홀드의 영화하고, 자기 그 애인이 연극을 했었거든. 그래서 메이어 홀드를 만날 수도 있었고, 메이어 홀드의 그 무대들도 다 볼 수가 있었고, 이게 연극을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통역자 데리고서 에이전시 제인의 영화를 그때 봅니다. 그래서 20년대, 30년대 초에 이미 에이전시 제인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가 쓴 걸 막 통박하는 글도 씁니다. 이 사람은 구축주의자들의 미술 작품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연극이나 에이전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새로운 감각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하이데거라든지 아도르나 이런 사람들은 총체성이 사라진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렇게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했던 철학적 입장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에 그걸 긍정해야지,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에서 예술은 어떻게 될까? 이런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구축주의자들의 영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감각의 혁신, 감각의 혁명 이런 것들을 이뤄냈던 시도였는데, 이 시도들은 이제 뭐 다른 것도 그랬지만 이제 일단 당 간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들 뭐 하는 거야? 돈 줬더니 저 건물 저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대의 이렇게 다른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이 새끼들 저게 무슨 예술이야? 아주 이제 통렬하게 비난을 하고, 대중들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혁명에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러길래 우리 집 지어준다길래 아름다운 집을 지어줄 줄 알았더니 신발상자 같은 집을 지어주고 있네 라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 수청을 해버립니다. 다 수청된 그래서 메이어 홀드는 강제 수용소 들어가고, 에이전시 때는 작품을 못 만듭니다. 나중에 가면은 에이전시 때는 이미 2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를 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모스크바 대학의 이제 영화과의 교수가 됐는데, 스탈린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서, 야, 너 이번에 영화 어떻게 만들면서 계속 참견을 하니까, 스탈린 취향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거 진짜 한심한 일이지. 그렇다고 자기 취향대로 만들면 수청당할 게 뻔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수용소 가고 죽고 이러는 거 보니까 못 만듭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작품이 없습니다. 아예. 작품 만들기 위해서 저기 미국에 어떤 돈 받아가지고 거기 멕시코 만세 이런 거 만들겠다고 거기 가고 그럽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kov스키는 이제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죽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청되면서 매장되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아방가르드적인 이런 새로운 감각의 혁명, 이 사람들이 했던 건 그런 점에서 자신들도 알고 있었듯이 예술에서 정치를 했던 거였는데, 이 구축주의자가 했던 예술에서의 정치라는 건 정치적 예술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빨간 집을 짓고 이런 게 아니니까,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집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혹은 새로운 무대를 만들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이랬던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19세기적인 것들에 길들여 있는 낡은 감각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각이니까, 이런 것들을 깨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정치적 전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걸 수청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감각혁명은 끝난 거였고, 그때 이미 정치적 혁명도 끝난 거였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탈린주의 시대로 딱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본 그 전사, 50년대 이렇게 그 탄광촌과, 큐슈의 탄광촌과 갖고 이렇게 광주에 공연 만들고 이런 거 활동을 하던 그 이렇게 사상가가 있습니다. 타니가와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혁명을 하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혁명 정부를 만들기 전에 감각의 공연 정부를 먼저 감각의 혁명 정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전의를 자처하는 자신이 그 혁명을,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을 혁명하지 않고 변혁시키지 못한다면 혁명은 불가능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감각의 혁명,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다라고 말한다면 20세기 예술의 역사는 정치의 역사입니다. 예술에서 정치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인, 어떤 시대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역사라고, 정치적인 예술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예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였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어쨌든 간에 이제 구축주의자들의 경우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20세기 예술가에서 잘 보여주는 것처럼 예술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그 예술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을 하고 새로운 감각, 새로운 표현 형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들은 그냥 즐기는 거, 그냥 좋네, 오락에 지나지 않는 걸 겁니다. 예술이 오락과 다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면한 사람들의 감각을 바꿔버리고 다른 감흥과 다른 세계를 보게 만드는 이런 힘, 이런 능력,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예술에서의 정치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한 달도 안 받는다. 이 구축주의자들의 이렇게 여보세요? 안 나오는데요? 예. 그냥 휘리기 그냥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나중에 것만 이렇게 휘리기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축주의 건축가, 라돔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건축물, 만들었다기보다 이제 페이퍼업을 한 거죠. 전력의 레스토랑이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건 맥도날드가 아니고 이제 메트로, 이 지하철역입니다. 20년대에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거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920년대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공을 만들었던 거고, 이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동선의 다이어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오거나이징 할 건가, 이런 게 이제 건축의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긴스부르크의 도식입니다. 이건 이제 리시츠키가 만든 레닌 연설단인데 사선을 아주 이렇게 즐겨 쓰지요. 그리고 1925년인가 이제 파리 무슨 장식박람회에 제출했던 소비에트관인데요. 유명한 건물입니다. 메리니코프라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굉장히 이렇게 모던하죠.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이렇게 사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 평면에 축이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죠? 평면의 축이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고, 계단이나 이런 데나 사선을 아주 즐겨 써서 굉장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만들고, 심지어 이렇게 이 격자를 쓸 때조차도 이것을 사선으로 커팅을 합니다. 사선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을 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메리니코프가 만든 이렇게 노동자 회관인데, 이 건물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만 이렇게 떼서 보면은 코러스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모티브, 펜트레걸 길게 들여가지고서 이렇게 기둥해서 이렇게 들어놓는 이런 스타일을 잘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데도 사실 대칭성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혁신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체주의자들의 이제 작품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레닌 이렇게 레닌 도서관을 이제 만든 겁니다. 이건 이 리시츠키가 이제 이 상업용 곡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이 가분 수용으로 지상으로부터 들어올리고 탄력토화시켜서 과학이 만드는 이런 형태들. 이것도 이제 땅으로부터 이제 들어올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 구축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이 연극 무대입니다. 이 메이홀드의 연극 무대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연극 무대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이거 전체가 이제 하나의 이렇게 예술 작품인 것처럼 사진 찍으면 그냥 그 당시 사람들 아방가르드 화가들 그림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메이홀드의 연극 한 장면인데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문 살짝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앞에 있고 이런 기하학적인 형상 그 자체를 이 사람은 이렇게 즐겼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메이홀드 연극인데 스테판 이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파노바라는 로스첸코의 부인이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연극의 한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런 연극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연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지요. 이걸 위해서 이게 연극 교본입니다. 연기 교본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에이젠 슈제인의 아까 더널 폰테킨에서 유명한 오데사 장면이죠.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 이 강력한 수평선들의 이렇게 중층들, 거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병사들과 서 있는 여성들, 흩어져 있는 이 시체들, 이런 것들의 선의 배치, 그 자체만으로 어떤 미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도 이제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중반. 이것도 이제 직선과 계단, 그리고 이 원, 이런 기하학적인 형상 그 자체만으로 이제 이 부조화 불균형, 그런 점에서 위태로운 이런 감각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이제 파업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묻어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소상하게 만드는 정말 멋진 장면이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청되고 이런 게 남는 겁니다. 이거 잘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발 상자 같은 건물들 대신에 이런 이렇게 고전적인 그리스 신전을 역시 이렇게 모방한 이런 레닌 도서관이 아까 이제 이런 스타일의 기획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 뒤에 삼성이 있어서 더 이렇게 상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다 봤네요, 이것도.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아니요, 그 혁명국은 전부 이렇게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메이어홀드가 이제 소련 그 당시 이제 모스크바 극장장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경쟁자가 이제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연기론이나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리얼리즘 연극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스타니슬랍스키가 이제 이렇게 주류가 되고 권력을 잡게 되고, 메이어홀드는 이제 이렇게 수용소로 가고,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 연기도 이제 어떻게 이제 리얼하게 재현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연기가 되게 되고, 내용도 이제 혁명, 피바다 어머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저희가 되죠. 즉각적이거나 지금 보니까 아까 몇 번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렇게 누워있는 그 형상만으로도 이제 그분은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 라인들이 우리가 보통 그 혁명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극이 아니라 마스게임 거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이 혹시 그 내용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 혹시 연관이 된다 생각합니다. 영향이 없었을 리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대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였고,
뭐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도 어떤 그 내용에서의 혁명성, 저 깃발 드는 노동자의 그 표정 같은 거, 그 표정의 리얼리티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 구도라는 게 있는 거고 구도 안에서의 기하학적인 그 배치라는 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자체가 중요한 그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게 전면에 부각되면 이제 부르주아 데카당스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중요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크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구축주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있는지? 구축주의 건축에 대해서는 이 아나톨 콥이라는 사람이 쓴, 원래는 구축주의 건축이라 그러는데 번역되면서 소비에트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발언이라는 출판사에서. 그게 이제 이 구축주의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 입장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구축주의를 너무 좁게 정의를 해서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 건축에 관해서는 그 책이 괜찮고, 그 다음에 미술사와 관련해서는 19세기 러시아의 뭐 위대한 실험인가 뭔가 이렇게 시공아트상가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은 그 러시아 20세기 초부터의 그 아방가르드 역사가 쭉 이렇게 꽤 소상하게 나옵니다. 일단 번역되어 있는 책 가운데서는 그 정도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러시아 국립인문대학교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거기에서 키네틱 아트의 창시자 발표하는 걸 저널리스트한테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작업 형태들, 근데 지금 현재 유사성이 구축주의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들이 지금 최근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작가들이 지금 거의 한 분만 남으시고 거의 망명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 건축에 있는 구축주의와 키네틱 아트의 관계성이 제가 그 시적으로 보면은 거의 유사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최근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고 또 구축주의라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술, 키네틱 아트와 관계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키네틱 아트 제가 이렇게 뭐 서성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네. 이게 로트첸코의 그 유명한 작품인데 저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놨거든요. 이걸 이제 원판을 저렇게 오려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축만 약간 비스듬히해가지고 돌린 겁니다. 계속 움직이게 돌리고, 이 사람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타원도 했고 사각형도 했고 굉장히 많이 이런 걸 했어요. 이게 이제 재료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방에서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런 면들 같은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이 선구자, 그런 면에서 보면 선구자 찾기 좋아하니까 서양에서라면은 뭐 관련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면만 말고 로트첸코도 나중에 이제 그 그림은 이제 마지막 그림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그냥 그 화면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칠만 해놓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서 이제 그 세 개의 색 그려놓고 끝냅니다. 이제 뭐 말레비치가 이제 흰색 위에 흰색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그냥, 근데 이건 지금 보면 이렇게 미니멀리스트들이 했던 그런 작업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면모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되불려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실험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혁명적 건축이란 뭔가 혹은 혁명적 미술이란 뭔가 이런 한마디 말로 요약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면들, 거꾸로 이제 혁명적 미술이라고 하는 거, 예술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키네틱 아트를 좀 자세히 알면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더 하겠는데, 키네틱 아트를 잘 몰라가지고. 주제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말씀 중에 나치즘이 공동체 구조를 원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마을 만들기라든지 공동체 부활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사실 근대 이전에는 모든 것은 다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공동체가 아니면은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공동체였고, 근데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공장으로 일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파괴를 해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갑자기 공동체가 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위키피디아 같은 거, 이거 전 세계 규모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서로 누가 조직 성원인지도 모르는 채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 같은 거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 박살났을 때 거기 쫙 모여드는 사람들, 이 공동체인 겁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 자본주의적인 공간, 공장에도 이렇게 공동체적인 관계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제가 친한 인류학자 친구가 한 얘기인데, 야, 거기 망치 좀 줘.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텐데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면은 그 대신 뭘 다른 걸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적 관계고 근대적 관계인데, 뭐 아무 대가도 없이 자하고 넘겨줄 때 이건 사실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선물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관계. 그런 점에서 공동체적인 관계는 사실은 편재해 있고 자본주의가 없애도 없애지 못한 채 그냥 남아있고 끊임없이 다시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공동체를 이렇게 그 자본주의가 박살을 냈기 때문에, 혹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혁명에 의해서 박살이 났기 때문에 자연도 그렇고 자연적 공동체, 인간적 공동체들이 다 이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와의 정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한 이것들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그것들을 파괴한 세계에 대한 혐오의 정념,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세계를 이렇게 절멸시키고 싶다라는 이런 죽음으로 향하는 이런 욕망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어디나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쉬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나 있지만 그 공동체라는 것들은 자기들 안에만의 관계로 다치고 폐쇄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형성이 되면은 그 친한 관계를 더 이상 교란시키는 요인들을 이렇게 안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가 교란되게 되면 이걸 흔든 자들, 여기다 이질적인 것들을 끼워놓은 외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탓이다라고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징치하게 되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게 되면서 이질성과 외부성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 공동체라는 것들을 보존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질적인 외부자들을 배제하고 제거하는 이런 것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나치즘이 문제가 되는 건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들 교란한 자들인 외부자들, 집시, 유대인 아니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속죄양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들을 이 자본주의와 기계문명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이 끊임없이 만들 새로운 걸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깨버린 것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정령으로 차라리 그 같은 세계를 뽀개버리자라고 하는, 세계를 정화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세계를 정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속에서 파괴, 전쟁 이런 것들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사진하고 평면 자료가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요. 혹시 브루스키나 좀 이런 스트루스 같은 것들, 이런 구축주의 라인을 딱 좀 라인일 때 누구요? 안드레아스 브루스키나 좀 잘 모르겠는데. 예? 독일 사진작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예? 이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원판을 이렇게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이 재료 그 자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칼질만 한 거잖아요. 쪼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축 하나 걸어놓고서 돌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멋진 형상이 만들어지잖아. 이거는 재료 그 자체가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형상의 지배에 대한 이 재료의 반란, 재료 그 자체가 말하게 하고 재료 그 자체가 하는 힘을 보여주겠다. 이게 구축주의자 타틀린의 문제의식이었는데, 로트첸코가 이걸 할 때 그 문제의식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료 그 자체가 보여주는 미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기가 만든 거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정 선생님께 큰 박수 좀 감사합니다.